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들 투자자 사용용사 핵심 요약 특강 20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제2과목 제4장 리스크 관리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살펴볼 개념은 신용 리스크와 신용 손실의 분포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 리스크는 일단 신용 손실로부터 도출되는 예상 외 손실, 예상 손실은 위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상 외 손실로 정의된다. 이거 좀 키워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상 외 손실, 예상 손실은 위험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상 외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손실은 리스크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예상되는 손실은 은행에서 뭐 대송 충당금 등으로 사전 대비한다. 자, 그리고 신용 리스크의 측정치는 신용 리스크에 따른 손실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의 불확실성은 다시 말하면 신용 손실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신용 리스크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용 손실 분포의 특징도 당연히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긴 꼬리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기 분포 모형이 아니고요. 긴 꼬리 휙 올랐다가 이렇게 쭉 길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신용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비해 비대칭성이 강해서 한쪽으로 두꺼우면서도 긴 꼬리 모양을 가졌다. 한쪽으로 두꺼우면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긴 꼬리 모양을 가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 대부분은 작게 이익이 나고요. 드물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된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는 채무 불이행이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면 손실의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실 분포는 단순히 평균 분산으로 추정하는 모수적 방법보다는 백분위수 기반의 측정이 신용 리스크 실제 위험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 이 문장 계속 나올 겁니다. 뒤에서. 일단 무조건 한 몇 번 정도 또 읽고 가세요. 자, 따라서 손실 분포는 단순히 평균 분산으로 추정하는 모수적 방법보다는 백분위수 기반의 측정이 신용 리스크의 실제 위험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 이 문장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자, 기대 손실은 사전적으로 충당금 등으로 대응한다. 얘네들은 기대되는 손실은 비용적 측면에서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충당금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 충당금은 이 손실을 대비해서 기금을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 손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기 자본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일단 신용분포, 신용손실분포의 특징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뒤에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 신용 리스크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네 번째로 있어요. 4번. 거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단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첫 번째 1번은 시장 금리의 변화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얘는 시장 리스크의 개념입니다. 자,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영 리스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영 리스크를 의미하고, 자, 계약상 의무를 초과 달성하면서 발생되는 초과 수익 가능성을 의미한다. 얘는 뭐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의 정의는 자, 거래 상대방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돈 뗄 위험이겠죠.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손실 가능성을 신용 리스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29번. 자, 다음 은 신용 분포, 신용 손실 분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불러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과 분산 두 가지 척도로만 수익률의 분포를 정확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의 분포를 단순히 평균과 분산 두 가지 척도로만 정확히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아까 이론적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용 수익률은 비대칭성이 강해서 한쪽으로 두터우면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균간 분산 두 가지 척도로만 수익률의 분포를 정확히 얻기는 어렵다가 일단 신용 손실 분포의 특징이다. 자, 세 번째, 신용 리스크의 측정치는 신용 리스크에 따른 손실의 불확실성, 즉 신용 손실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불확실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용 손실의 분포. 자, 네 번째. 자, 신용 리스크는 신용 손실로부터 예상 외 손실입니다. 예상되는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상 외 손실로 정의되며 예상되는 손실을 위험이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비용,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충당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신용 손실 분포의 특징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용손실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자, 일반적인 정규 분포보다 두터운 꼬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휘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한쪽 면이 두터운. 그림을 그리지 말까 봐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일반적인 정규모보다는 꼬리가 두터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2번. 과거의 신용 위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부도율, 손실률, 회수율 등 이러한 신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 뭐 손실 규모, 발생 확률, 그다음에 신용 손실 분포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평균과 분산 같은 모수를 이용해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규 분포보다는 꼬리가 두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평균과 분산과 같은 모수를 이용해서 분포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정규 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특성 가지고 있다. 평균과 분산과 같은 모수를 이용해서 분포를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도 모형과 관련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살펴본 개념이긴 한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만 신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간주해서 리스크를 추정하는 모형. 그래서 신용 손실은 부도율과 부도율 시의 손실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손실률은 1-회수율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신용 손실은 부도율과 부도 사유의 손실률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래서 기대 손실, 기대 예상 손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금액을 EAD라고 하는데 그냥 뭐 금액 나옵니다. 뭐 10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금액이고요. 자, 부도율, 그 다음에 손실률이 반영돼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AD는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 그다음 부도율은 신용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부도가 날 확률, 그다음에 손실률은 회수율입니다. 1-회수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특정 포지션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 1-회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손실률. 이미 뭐 계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른 36번 문제입니다. 부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도율은 정규분포를 가정 활용한다. 아니요, 정규분포가 아니라 베르누이 분포를 활용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고, 베르누이 분포는 1 또는 2, 0 또는 1 정도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도율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베르누이 분포는 시행할 때마다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의 결과만 일어난다. 그래서 yes or no 이 정도의 그 확률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요. 부도율은 정규 분포를 활용하지 않는다가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신용 손실은 부도율과 부도율 시의 손실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개념으로 살펴봤으니까 손실률은 1-회수율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도 모형에서 신용 리스크는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예상 손실로 측정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예상 손실의 불확실성, 분포로 측정된다. 네 번째, 100억 원의 대출에서 부도율 1%, 손실률 30%다. 자, 100억 원 곱하기 부도율 1% 곱하기 30% 하면 뭐 3천만 원 나오겠죠? 정답은 맞습니다. 3천만 원. 이게 단순히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혹은 회수율도 줄 수 있습니다. 뭐 손실률이 아니라 회수율이 70%다라고 하면 이때는 1-회수율 해서 여러분들 뭘 계산한다? 손실률 0.3, 30%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요. 역시나 부도 모형에 따른 기대 손실은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자, 어느 기업의 1년 후 기대하는 기업 가치가 50억 원이고 부채 가치는 35억 원이다. 표준 편차 5억 원이며 이 기업의 1년 후 기업 가치는 정기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부도거리는 얼마인가요? 자, 기업 가치 빼기 부채 가치 표준 편차 5. 이러면은 정답은 3 나오니까 일단 3 표준 편차. 그래서 부도거리는 높을수록 신용 위험이 낮아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부도거리가 낮을수록 표준 편차 좋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부도 발생 시 기대 손실을 계산할 때 그 각각 가장 가까운 것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대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노출된 금액 익스포저 200억 원 곱하기 손실률, 부도율 5%. 계속 풀다 보면요. 그냥, 그냥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4억 원. 이런 조심. 뭐로 줄 수 있다? 회수율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차피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일단 숙지하는 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본 개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요. 어차피 익숙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을 줬으니까 그냥 40%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고, 자, 계산기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5%막 40%를 직접 누르는 경우 있는데 풀어줘야 돼요. 20억 곱하기, 200억 곱하기 0.05 곱하기 0.4 이렇게 계산해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는 것들도 아마 뭐 금융 자격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놈의 계산기 어떻게 눌러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일단 풀어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 뭐 0.5% 이렇게 나오면 0.005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인지하셔서 계산기 잘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MTM 모형입니다. 정의, 부도 발생뿐 아니라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변환까지 포함하여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이었다. 아까 부도 모형은 부도만 계산하는 거였는데 얘는 부도 발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신용등급 변화도 반영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특징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 상승과 하락에 따른 채권 가치의 변동성까지 모두 다 위험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부도 발생 확률, 그 다음에 신용 변화까지 모두 다 반영한다. 그래서 신용바의 경우는 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하락 또는 상승할 때 포트폴리오 가치가 변동되며 이 변동을 바로 측정하는 것. 측정 방식은 일정 보유기간 동안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신뢰소준하에서 손실을 수치하고 있다. 대표 모델 JP모건이 발생한 자, 크레딧 매트릭스 모형이 있다. 그래서 그냥 특징은 부도 발생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 우리가 이전까지 배운 부도 모형은 부도와 관련된 부분들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크레딧파와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관리. 자, 그래서 크레딧파의 개념 쉽겠죠? 자, 신용 등급 하락, 부도 등의 이벤트로 인해 포트폴리오 가치가 손실되는 최대 가능 손실 규모를 바의 개념으로 수치해서 측정하고 있다. 그냥 개념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신용 집중 리스크 개념, 포트폴리오 내에서 동일한 차입자군, 대출이 과다하게 몰릴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다. 그래서 뭐 신용 집중 리스크니까 동일한 차입자군, 뭐 혹은 동일한 특성의 집단의 대출이, 그러니까 한쪽에 대출이 과다하게 몰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집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노출 증가가 추가적인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분류 중에 특정 집단에 어떠한 대출이 과다하게 몰렸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위험을 측정하는 게 신용 집중 리스크. 자, 그러면 신용바의 활용은 신용바는요, 개별 자산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고려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측정한다. 그래서 신용 한도 설정 및 집중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신용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신용 한도 설정이 쉬워진. 두 번째, 어떤 차입자, 부문, 업종에 집중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출을 분산하면 신용 리스크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분산 효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서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인지하는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용 리스크는 돈 뗄 확률, 그때 발생되는 최대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크레딧 매트리스 모형의 주요 입력 변수에는 신용 위험에 노출된 자산 규모, 부도율, 상관 계수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KMV 모형은 블랙슐즈 옵션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이론적 EDF를 산출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니까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신용 리스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신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을 의미한다. 예상 손실? 자, 예상 손실은 일단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자, 금융기관은 이에 대비해 자기 자본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예상 외 손실을 의미한다가 맞는 표현이지 예상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손실은 일단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으로 미리 반영하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실은 리스크에 해당,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적립한다. 그래서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을 적립하는 거고 예상 손실은 위험으로 안 볼 거고 얘네들은 뭐 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충당금을 이렇게 쌓아둔다. 자, 네 번째. 자, 부도 모형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추정하지만 MTM 모형은 부도뿐만 아니라 신용 변동 위험까지 모두 다 반영한다. 자, 부도 모형은 부도만 신경 쓰는데 MTM 모형은 부도 플러스 신용 등급 위험까지 모두 다 반영한다. 이거는 좀 별표치고 조금 차이점이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부도 모형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부도만 일단 신경 쓰는데 MTM 모형은 부도뿐만 아니라 신용 위험까지 모두 다 고려된다. 부도 모형은 부도만, MTM 모형은 부도 플러스 신용 변동 위험까지 모두 다 고려한다.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차이점이니까 이것도 좀 암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자, 다음 40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 크레디파이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신용 집중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특수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크레디파와 뭐 스트레스 테스트는 일단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산과 상관관계를 제거한다. 자, 크레딧파는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독립적인 위험만을 측정하는 신용평가 도구이다. 틀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산과의 상관관계까지도 고려해서 신용평가를 한다. 신용 위험을 측정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용 이벤트로 인해 발생되는 최대 손실 규모를 바 개념으로 수치한 것이다. 그래서 신용 이벤트, 뭐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있을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도 관련된 여러분들 뭐 신용 등급을 하락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최대 손실 규모를 바의 개념으로 수치한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네 번째, 포트폴리오 내 개별 자산의 손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예측하는 지표다. 신용 등급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규모를 산정하는 지표예요라고 평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용 리스크를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측정해야 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신용발을 통해서 전체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차입자나 부문에 집중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에 따른 상관관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위험을 측정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차입자나 부문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용이하다. 세 번째, 대출을 분산하면 당연히 리스크도 같이 줄어드는 거겠죠. 대출을 분산하면 신용 리스크도 분산 효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특정 자산가 과거 수익률로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일단 틀린 문장입니다. 뭐 포트폴리오 손실은 특정 자산의 과거 수익률로만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 그리고 상관관계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손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1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과목과 관련된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3과목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